하고요. 동의서 친구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정비업체 김영민 상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셨고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나오셔갖고 이게 대상지 되고 나서 한참 걸렸어요. 저희가 뭐 어제 그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4구역을 맡으신 저희 4구역 구역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죠.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반갑습니다. 카톡에서 또 문자에서 전화로만 뵀다가 현장에서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느라고 어떻게 말씀드릴까 하다가 제 마음을 글로 좀 담아서 다듬어서 왔습니다.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항동 모아타운 4구역장 박상백입니다. 우리 지역이 2022년 10월 22일 공항동 모아타운으로 지정을 받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7월 17일 날 서울시로부터 관리계획 확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을 위해서 동의서를 받는 단계에 왔고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주민 설명회 자리입니다. 지난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주민분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추진위원님들의 수고, 그리고 우리 지역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진성준 국회의원님,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님, 그리고 강서구의회 전철규 의원님, 그리고 장상기 전 서울시 의원님, 현재는 강서구청 정책기획관님이시고요. 또한 우리 든든한 키라에셋에서도 많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서 어려운 허들을 잘 넘기고 우리 이제 주민의 시간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4구역을 좀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뭐 건축한 지 얼마 안 된 좋은 빌라들도 있지만 노후화가 많이 진행돼 가지고 좀 보수가 많이 필요한 주택들도 있고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좀 막막한 그런 건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작은 빌라에 살지만은 가족들과 언젠가는 깨끗하고 잘 지어진 새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단독주택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재산권 행사하고 싶어도 여러 시장 상황으로 소유 물건의 현금화가 여의치 않다는 그런 의견을 주신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모아타운 개발 사업은 종상향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한 마곡지구 여기 옆에 아시죠? 이게 잘 아시겠지만 정말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또 강서구청도 저 마곡지구로 옮겨오고요. 방안 뉴타운 개발도 우리에게는 호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김포공항 복합개발, 이것도 주변의 공항동을 둘러싼 지역들의 개발 호재가 아주 너무나 많은 그런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진행되는 우리 모아타운 개발 사업이야말로 반드시 우리 주민들의 손으로 실천해 가야 하는 숙명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발을 좀 동동 구르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근데 우리는 당당히 우리 노력으로,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4구역 주민들의 의지로 이루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정말 우리의 미래를 밝게 바꿔줄 그런 사업입니다. 빠른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내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많이 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동의해 주시는 만큼 열심히 뛰어서 좋은 성과로 꼭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고자 멋지신데요. 준비 많이 하셨는데 지역 저기도. 자, 그리고 한 분 또 소개시켜 몇 분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처음부터 이제 하셨고 저희 공항동 모아타운의 통합위원장님이세요. 지금은 3구역 구역장님이시기도 하고요. 백예숙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잘생기고 키 큰 구역장님 뒤에 설레니까 제가 더 작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상사회로 너무 많이들, 이거 너무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되죠?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우리 구역장님, 사구역장님의 기도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와주신 걸로 알고요. 제발 저도 부탁드리기를
빨리 조합 설립이 돼야지만이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합원이 되고 조합 형성이 돼야지만이 우리의 권리 주장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나와 있는 모든 혜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통해서 다 작성하신 줄 알고요. 옆집 해서 빨리 사구역에 제일 첫 번째로 조합 설립하시기를 저는 상구역이긴 하지만 많이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지금요. 이건 이제 저한테 하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뭐 통합위원장이다 하니까 저한테 이런 덕담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 주택공간위원이시면서 시의원 바로 부임하자마자 이렇게 우리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될 수 있게끔 들어가셔가지고 모아타운으로 선정하는데 큰 힘을 보태주신 최진혁 의원님이 이렇게 축하한다. 또 그리고 잘 되기를 바란다. 그분의 소망은요. 자기 임기 내에 우리 삽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뭐 또 모르죠. 그러니까 최진혁 의원님이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요. 전철규 구의원님이세요. 이분은요. 아주 그냥 정말 오매불망 우리 공항동이 부자가 돼야 되고 공항동이 꼭 개발이 돼서 성공이 돼야 된다. 구의원 되시기 전서부터 이렇게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오늘날 우리가 모아타운이 된 그런 감사한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 다음에 장상기 의원이라고 아까 우리 사구역장님이 소개하셨는데 전 시의원이시면서 지금은 정책기획관으로 구청장님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거를 구청장님께 직언하고 그 다음에 저희의 입장 설명을 잘 해주시는 그런 감사한 분입니다. 이분 아니었으면 모아타운이 오늘날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보시면 꼭 인사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시죠? 우리 진성준 국회의원께서 또 이렇게 어려운 또 문자로 저희들한테 성원을 하셨는데요. 이분의 목표는 공항동 주민이 잘 사는 거와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가지고 그 개발대로 정말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마곡이름 안 넣어도 우리는 최고의 동네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 오늘 또 감사하게 문자까지 주셔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요, 주민분들이 주도적이지만 전문가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도와주신 분, 오늘 발표하실 분 잠깐 소개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키라에스의 정비업체가 2년 전에 여길 이게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실 키라에스의 전원재 회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설계, 아까 보셨죠? 이거 멋있게. 설계를 담당하신 무형건축의 계정민 상무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또 궁금하신 게 우리 집 얼마야? 정정가, 전문가 모셨습니다. 제일간평의 박정호 이사님 되십니다. 인사, 예. 자, 잠깐 들어가시고, 예. 오늘 이분들이 이제 도와주실 거고요. 무형건축의 계정민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설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무형종합건축사 사무소의 계정민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4구역 이제 설명회죠. 제가 오늘 이제 네 번째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우선 4구역 설명 전에 저희 모아타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아타운 전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4구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7월 17일 날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 도면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모아타운에 대한 이제 구역에 대한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계획은 설계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땅에 뭐 용적률을 얼만큼 할 수 있는지 또는 그 다음에 이제 시설들 정비 기반 시설들을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나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합 설립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계획 고시가 났다고 하는 거는 이제부터 조합을 설립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셔도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조합 설립이 왜 중요할까요? 조합 설립을 하셔야 법적 지위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지위를 얻어서 조합이라는 지위를 얻어서 앞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저희 통합심의를 통해서 인허가 받잖아요. 인허가를 이제 득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관리처분이랑 이제 그 사업시행가를 또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착공, 준공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일반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조금 달라요. 저희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모아타운은 일반 재개발, 재건축보다 사업을 좀 더 빨리 진행하실 수 있게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절차들을 굉장히 간소화해 줬어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을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이나 또는 건축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완화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지금 어쨌든 관리계획 고시가 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조합 설립해서 사업하셔야겠죠. 관리계획 고시안이 처음 이게 진행됐을 때 안 하고 지금 확정 고시된 부분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 고시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전체 지금 저희 모아타운 구역이 되겠고요. 이 구역 안에는 총 지금 5개 구역, 1, 2, 3, 4, 5, 5개 구역이 있고 옆에 지금 존치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6구역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노후도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시기가 조금 모자라서 그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충족하면 여기도 이제 6구역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5개 구역인데 먼저 크게 이제 내용들을 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이 5개 구역을 다 묶어서 여기 나중에 존치까지 하면 6개 구역이 되는 거예요. 6개 구역을 다 묶어서 이제 하나의 타운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가로를 이게 지금 도로입니다. 하얀색 부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이 가로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설들을 배치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로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 배치는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저희 이제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아파트에는 그런 커뮤니티 시설들도 배치할 수 있고 또 근린 상가들도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배치해서 이 가로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배치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지금 관리계획 고시할 때 상위계획에서 정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라색으로 점점점해서 저기 송정역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공이 이렇게 보행할 수 있는 공공의 보행 통로들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건축 계획을 할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공 보행 통로들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행자들이 쭉 연속적으로 걸어가서 송정역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종상향에 대한 부분들을 해주거든요. 이 종상향이라고 하는 거는 내 토지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개발할 수 있는 용적률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토지에 대한 종류들이 있는데 이 종류를 한 단계 상향시켜 주는 거예요.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이런 이제 기부 체납을 조금 해줘야 돼요. 저희가. 그리고 이 저희 구역 안에는 또 국공유지라고 해서 국가 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나 공공에 대한 땅들은 또 그만큼의 면적들을 그대로 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기부채납 시설로 만든 건데 한번 같이 볼게요.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없었던 요 파란색이 하나 생겼죠. 이 부분은 공공공지입니다. 공공공지. 예, 용어가 좀 그런데 말 그대로 공공을 위한 공지예요. 공지는 아무것도 짓지 않는 걸 공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지는 나중에 이제 인허가가 진행을 할 때 그 공지를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제 협의해서 정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공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어떤 광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공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인허가 하면서 공공을 위한 공지로 그렇게 이제 조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린이나 노약자에 대한 그런 시설들을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위치하고는 조금 지금 바뀌었습니다.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이제 녹지 공원이에요. 공원인데 이 공원도 지금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던 부분들이 길다랗게 지금 왔잖아요.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3구역하고 5구역은 조금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진행 단계, 이제 관리계획 수립이 모아타운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을 해줬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각 구역별로 조합을 설립해서 이제 뭐 협력업체도 선정하고 시공사도 선정하고 해서 통합심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심의도 예전에는 일반 재개발 재건축은 이 통합심의라는 제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교통영향평가 심의 따로 하고 건축심의 따로 하고 이런 각종 심의들을 각각 밟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통합심의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인허가에 대한 그 기간이나 절차를 줄여서 사업을 빨리 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면 허가 받는다고 얘기를 좀 드릴게요. 건축 허가랑 같은 의미인데 이런 허가를 받는 부분하고 원래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허가 사업 시행 인가 하고 나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걸 그 다음에 하거든요.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이제 권리 산정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심의도 통합심의로 해주지만 이거 끝나고 나면 사업 시행인가랑 관리처분 계획을 같이 묶어서 해주겠대요. 그러면 또 행정 절차가 또 줄죠. 그러면 더 빨리 가겠죠. 그렇게 해서 모아타운 경우 같은 경우는 사업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 한 10년 걸리잖아요. 근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하시면 한 5년 안에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분들이 단합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주민분들의 그 의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단합해서 빨리 하자라고 해서 가면 속도감 있게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아타운 같은 경우 이런 이제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용도 지역 상향에 대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 상향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한 단계 종상향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원래 종상향 잘 안 해줍니다. 못합니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모아타운에서는 종상향을 해줘요. 그래서 용적률을 이제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이 용적률이 올라가서 최대 지금 상한 300%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거를 가져가려고 하면 일부는 이렇게 임대주택도 주고, 그 아까처럼 이제 뭐 공원 녹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나 이제 도로도 좀 넓혀줘야 되고 하면서 그런 기부 체납을 해서 용적률 300%까지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을 좀 높여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대상지 전체에 대한 현황인데 오늘 4구역이고요. 4구역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아, 참. 그거 설명하기 전에 높이에 대한 거 잠깐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되게 이슈잖아요. 지금 여기 모아타운 저희 그 공항동 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이 옆에 있죠. 그래서 항공 고도에 따른 그 제한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공항 고도에 대한 제한이 해발 고도가 이제 57.86m 이하로 이제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해발 고도는 해수면에서부터의 높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57.86m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건축 층수로 환산을 이렇게 해보면 15층에서 16층. 근데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옆에 지금 단지들 보면 대부분 한 16층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규제를 뭐 좀 이제 풀어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게 되면 층수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아직 현재까지는 이 규정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 지금 이제 모아타운 개발됐을 때 5개 구역이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에요. 아까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 가운데가 커뮤니티 가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이제 아파트 건물 주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아니면 부대시설들 이렇게 배치해서 가로가 되게 이렇게 활기 있게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 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보행 통로 2구역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행할 수 있는 차가 다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공공의 보행 통로들을 이렇게 계획을 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타운이 되고 나면 지금 이렇게 전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둘러 있잖아요. 이게 5개 구역이긴 하지만 전체 이제 이 5개 구역이 한 개의 아파트, 한 개의 단지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대수가 약 한 1,800세대 그게 굉장히 큰 대단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단지의 프리미엄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보면 구역과 구역 협정 맺으면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팔 수 있어요. 지하에서 똑같이. 그렇게 해서 같이 쓰게 되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 대한 효율도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더 많이 안 파도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공사비를 좀 더 아낄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모아타운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구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4구역 조금 특이해요. 조금 특이한데 지금 여기에 송정로 4길에서 12m 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요 앞에서 잠깐 보고 갈게요. 사실 이 도로가 좀 폐도가 돼서 하나로 묶이면 좋겠죠. 근데 실제 이 도시계획도로는 연속적인 도로가 연결이 돼야 되고요. 여기 지금 도로 신설 예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설되는 도로가 연결돼서 이렇게 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폐도는 사실 어려운데 대신에 이걸 어떻게 해줬냐면 입체 결정이라고 해서 위에는 도로가 있고요. 이제 지금 이렇게 나눠진 위에 단지랑 밑에 단지의 지하 부분은 하나로 묶어서 이제 계획을 할 수 있게끔 입체 결정을 해줬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크게 주거동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동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세대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352세대예요. 352세대인데 여기에서 임대로 이제 우리가 기부 체납해야 되는 세대수가 75세대입니다. 그래서 실제 분양 세대수는 277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형대에 대한 부분은 요 3949, 5974, 8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용 면적 기준이에요. 뒤에서 제가 이제 그 면적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몇 평형 이렇게만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3구라고 하면 분양 평형대로 따지면 한 15평에서 16평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4구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전용 면적 4구제곱미터인데 분양 평수로 얘기하면 한 19평에서 2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24평에서 25평이고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9평에서 30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84 같은 경우에는 34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면적에 관련된 부분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대한 면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옛날처럼 몇 평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전용 면적 몇 제곱미터냐 이렇게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설명드리면 전용 면적이라는 게 있고요. 주거 공유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용 면적과 주거 공유 면적을 합쳐서 우리는 분양 면적이라고 하고 이 분양 면적이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몇 평형, 뭐 34평이냐, 24평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요 분양 면적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럼 전용 면적은 뭘까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옛날 아파트는 면적을 구할 때 벽체 중심으로 면적을 구했어요. 벽체가 이렇게 두껍게 있으면 그 거기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면적을 산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면적 산정하지 말래요. 어떻게 산정하냐면 우리 벽체 우리가 진짜 사용하는 그 실외의 면적들을 그 벽체 안쪽으로 해서 실사용 면적으로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 아파트는 이렇게 뭐 PD, 파이프 덕트, 설비 공간 이런 부분들도 면적이 들어갔었거든요. 이제 이런 거 내가 실제 사용하지 않는 설비 면적들은 다 빼. 그리고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면적만 계산해라고 하는 게 전용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벽체 안쪽으로 이렇게 면적을 따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면적을 따면 그게 전용 면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전용 면적 39제곱미터라고 하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옆에 이제 평면이 하나 있죠.
그러면 이 노란색 선, 벽체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면적들이 지금 따지잖아요. 이게 실제 우리가 쓰는 면적이잖아요. 이게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덕트나 이런 부분들 면적 안 들어갑니다. 그런 거 다 빼고 실제 내가 사용하는 면적만 산정해라. 그게 전용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 이거 뭐라 그럽니까? 공용 면적이라고 하잖아요. 이 공용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용 면적하고 공용 면적을 합쳐요. 합치면 뭐가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양 면적. 그러면 우리가 24평이네, 34평이네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우리 높이 잠깐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 건물 아파트 막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걸 더 좋아하세요? 고층으로 짓는 거? 그런 게 막 우리는 층수가 15층에서 뭐 16층밖에 못 올라가니까 너무 아쉽죠. 높게 짓고 싶죠. 그런데 또 높게 짓는 것도 좋긴 한데 낮은 것도 주거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이 면적에 관련된 거 잠깐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낮게 지어서 판상형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높게 지으려면 타워형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판상형하고 타워형에 대한 구분은 하실 수 있으시죠? 맞통풍이 되는 그런 판상형이 있고, 우리 뭐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네모나게 돼갖고 건물들 높게 올라가는 거, 그런 게 이제 타워형인데,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용 부분에 대한 면적이 일반 판상형보다 커요. 왜 그럴까요? 압축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거든요. 많은 세대의 호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호조합, 4호조합이 아니라 뭐 8개 조합, 8개의 조합들을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단실도 하나 더 있어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더 많아야 되고, 그러면 뭐가 많아져요? 공용 면적이 많아지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판상형 아파트인데 판상형 아파트가 34평이에요. 34평. 그리고 타워형 아파트인데 걔는 36평이에요. 근데 전용 면적은 똑같은 84예요. 자, 이게 뭐가 틀릴 것 같으세요? 실제 우리가 평형대로 이제 뭐 공사비 얼마냐 아니면 분양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 사는 면적은 84제곱미터 똑같아요. 그런데 공용 면적이 커갖고 어떤 거는 이제 34평인데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뭐 36평이 되는 거야. 그 2평만큼이 공용 때문에 커진 거잖아요. 근데 돈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내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면적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타워형으로 해서 높이 올라가면 좋죠. 그러면 이제 단지가 좀 더 쾌적해지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저희가 뭐 층수가 높이 못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설계 잘 해가지고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 저 뒤에 있을 거거든요.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 동영상 잠깐 틀어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이제 오늘의 메인입니다. 이 사업성 분석 관련돼서 우리 키라에셋의 전원재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이게 막 적으시고 사진 찍고 계신데 여기 모든 거 지금 저희 녹화하고 있거든요.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적으셔도 되고 그냥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키라에셋의 전원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김상무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재산 관련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아타운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아타운이라는 재개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과연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 와중에 어떤 뭐 20평 아파트를 신청했다, 30평 아파트를 신청했다 할 때는 얼마를 더 내야 되는가, 혹시 돈 더 안 내고 들어갈 수는 없는가, 혹시 또 아파트도 받고 돈도 받고 이럴 수는 없는가, 이제 그런 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의 재산 관계 문제는 제가 오늘 3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한 2년 한 2개월 동안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2년 전에 정확히 재작년 가을쯤에 저희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때 많이는 안 오셨습니다만은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모아타운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얼마나 증가할까를, 그때는 뭐 여러 가지가 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작년 가을에 또 2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2번째 말씀드릴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1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1년 후에 다시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재산이 더 늘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아파트 값이 막 올라서 이제 여기다 신축 아파트를 지면은 그 신축 아파트 값이 예전에 1년 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산이 그만큼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후 또 1년이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동의서 받는 그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이 고시가 나서 이제 동의서를, 공식 동의서를 받는 이 시점에 저희가 얼마 전에 다시 계산해 보니까 더 재산이 증가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과장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게 신축, 여러분 동네를 다 부시고 신축 아파트를 줬을 때 그 아파트 단지가, 새 아파트 단지가 비싸면 비쌀수록 여러분들은 재산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그 돈을 들여서 요즘 건축비가 굉장히 올라서 그 비싼 건축비를 들여서 새 아파트 단지를, 아까 동영상으로 보셨지만 그런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비싸게 팔려야 우리한테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건데 이게 비싸게 안 팔리고 굉장히 저렴하게 팔린다. 이렇게 되면 우리 수입이 많아야 거기서 비싼 건축비를 내고도 우리한테 순 떨어지는 재산이, 미래의 재산이 클 텐데 이게 비싸게 안 팔린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2년 전에 계산했던 거, 그리고 작년,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값이 여러분 동네 주변 아파트 값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건 구체적인 수치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동네는, 여러분 동네 이 공항동 모아타운은 사업성이 좋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옛날에는 단순한 공항동이었는데, 근데 느닷없이 조금 시간이 흘렀지만은 마곡지구가 엄청나게 개발이 돼서 그쪽이 뜨는 바람에 그쪽 아파트 단지 값이 막 올랐는데, 주변에 애초에 업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마곡이 막 뜨면서 아파트 단지가 값이 막 올랐습니다. 근데 다행한 것은 여러분들 동네가 이 마곡하고 딱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게 허술해 보이지만은 여러분들 동네를 딱 재개발해서 이걸 신축 단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마곡 단지하고 딱 붙어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마곡 단지의 일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파트가 비싸게 팔리고 그만큼 여러분들의 수입이 많아지고 똑같은 건축비를 내고 또 여러분들한테 순전히 떨어지는 미래의 돈이, 재산이 더 커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수치를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여기 마곡지구가 엄청나게 개발이 돼서 여기가 개발되기 전에 상당히 업계에서 뭐 건축업계나 이런 데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에 느닷없이 사실 좀 공항동 저기면 옛날에는 상당히 구석진 곳인데 이 서울 전체로 보면 거기다가 이 엄청난 지구를 갑자기 개발해서 이게 아파트 안 팔리고 건물 지어서 안 팔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웬걸 이걸 줘보니까 물론 타이밍도 잘 맞았습니다만 엄청나게 이게 활성화가 돼서 아파트 값도 막 올라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 동네는 요 마곡지구 여기하고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재산은 마곡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항동의 동네라고 평가가 돼서 실제 그 잠재력보다 개발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그 잠재력보다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평가돼 있지만 요걸 개발해서 요 일부러 딱 마곡지구에 편입이 되면은 아파트 단지 값이 오르고 여러분들의 재산도 많이 오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재밌는 것은 이 위에 이제 방화동 뉴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이제 1, 2, 3, 4, 5, 6지구 이렇게 다 쪼개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그 5지구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뭐 바로 동네 위라 아시겠죠. 여기 이제 그 GS건설이 임시공사로 해서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마곡하고 떨어져 있는데도 이름을 마곡 자이더 블러썸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마곡이야 이런 식으로 이름까지 아예 붙여서 상당히 그 괜찮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하여튼 잘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곡을 어떻게든지 등에 업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굉장히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먼저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동네가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그 재산을 한 200분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재산을 다 합치면 한 900억 정도 됩니다. 930억. 종전자산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용어로. 뭐 별게 아니라 재개발 전의 자산이다. 재개발하기 전에 현재의 여러분들 동네 전체 재산이 930억이다. 그럼 앞으로 여기다가 신축 아파트 단지를 지면 이게 어떻게 이 930억이 어떻게 변하겠느냐. 이거를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그걸 계산하려면 비례율이라는 걸 계산합니다. 이 비례율은 말 그대로 그냥 비율입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종전자산 분지, 재개발 전 자산 분지, 앞으로의 미래 우리의 자산입니다. 재개발 후의 자산, 종후 자산이라고 그럽니다. 말 그대로. 근데 종후 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다가 신축 아파트를 지어서 그거를 다 팔았을 때 총수익. 우리 동네에 떨어지는 총수익에서 그걸 짓느라고 엄청난 건축비가 들어가니까 그 건축비 시공사에 주고 건설회사에 주고 기타 금융비용 뭐 각종 비용이 드니까 그것도 다 빼서 주고 난 다음에 순전히 우리 떨어지는 게 얼마냐. 이게 순종후 자산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후에 순 우리의 자산.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전제 조건 하에서 계산해 보니까 그게 117%가 나왔다. 그건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재산이 한 10% 는다. 이런 계산이 나왔는데 그거는 17%는 뭐 별로 안 느네. 별로 안 느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매출을 계산할 때 이 매출이라는 것은 신축 아파트를 다 팔았을 때 매출이죠. 자, 신축 아파트를 다 팔았을 때 이 매출인데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조합원인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가니까 그 값을 내야죠. 조합원도 값을 내야죠.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판 값과 나머지가 상당하니까 그 나머지를 일반인들한테 일반 분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원에게 판 조합원이 낸 돈, 조합원 분양액, 그리고 나머지를 일반인한테 조금 비싸게 파는 거지만 비싸게 판 그 금액,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일반인에 대한 판매 금액은 당연히 시세에 비슷하게 시세만큼 똑같이 받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비슷하게 팔면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좀 팔고 우리 조합원이 우리 거니까 우리는 일반인의 분양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싸게 갖고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동네에 재개발을 모아타운을 했을 때 굉장히 사업성이 좋아서 이문이 많이 남는다. 그럼 그 이문만큼 우리가 먼저 우리 조합원의 특권으로 가져오면 되는 건데 그게 별로 안 남는다. 그럼 별로 싸게 못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각도로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의 동네에는 이 이문이 상당히 많이 남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의 특권으로 많이 싸게 갖고 올 수 있겠다. 그거를 몇 가지 각도로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즉 신축 주택을 여기서 아파트 단지를 새로 만들었을 때 그럼 시가가 얼마짜리가 될 거냐 이게. 저희가 수학식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그 예측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 개발한. 그래서 해봤더니 한 4,300만 원 정도 평당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고 그러면 우리 조합원은 얼마로 갖고 올 거냐. 요거에 10% 싸게 해서 평당 4,300짜리 한 4,000 정도로 갖고 올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뭐 크게 싸게 갖고 오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한 3,500으로 그냥 상당히 싸게 갖고 올 수도 있고 또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4천만 원 정도 하는 평당 하는 그 아파트를 우리가 엄청 싸게 70% 정도로 싸게 해서 3천만 원에 갖고 와도 17%가 남는다 이런 계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두 가지 계산을 연결해서 해석을 하셔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 일반가하고 똑같이 즉 외부 일반인에게 우리가 비싸게 파는 만큼 우리도 똑같이 비싸게 산다. 그럼 그만큼 매출이 크게 늘어나죠. 조합원 분양액도 매출이니까. 그러면 이게 굉장히 140% 150%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분양은 두 단계로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조합원 분양을 하는 겁니다. 조합원 분양을 먼저 한 다음에 1, 2년 후에 남은 걸 갖고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먼저 분양을 받는 거니까 먼저 분양을 받을 때 이걸 잘 계산을 해서 야 이거 굉장히 남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 싸게 갖고 오자. 아니다. 30% 싸게 그냥 엄청나게 싸게 갖고 오자. 요거를 잘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총회에서 그거를 결정을 하고 그걸로 갖고 가시면 되는 건데 무지막지하게 싸게 갖고 오면 매출이 굉장히 작아져서 건축비 줄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시공사가 극구 반대를 하겠죠. 절대 그렇게 못하게 그렇게 너무 싸게 조합원들한테 못 줍니다. 이러고 반대를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서 이게 아주 싸게 갖고 와도 그러고도 많이 남게끔 정도만큼 우리가 갖고 와야 시공사도 뭐 그 정도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낮춰서 죄송합니다. 낮추고 낮춰서 17% 정도 남게끔 놔두고 그 정도 될 때까지 먼저 우리가 이익을 취하는데 어느 정도 취할 수가 있느냐. 먼저 17% 정도 남게 할 때 어떻게 얼만큼 우리가 싸게 갖고 올 수 있냐 계산해 보니까 4,300만 원짜리를 3천만 원으로 싸게 갖고 와도 17%가 남으니까 시공사한테 우리가 당당히 얘기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싸게 갖고 오는데 우리가 주인인데 싸게 갖고 왔는데 17%가 남으니까 당신네 시공비 걱정 없지 않소. 이래서 오케이가 돼서 그렇게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입니다. 그래서 4,300만 원짜리를 3천만에 우리가 조합원의 가격으로 갖고 온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4,300만 원으로 받아도 좋지만 그러면 또 시공사가 반대합니다. 아슬아슬하게 받아서 혹시라도 미분양이 좀 나면 어떡하냐 이거 골치 아프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반 시가보다는 조금 싸게 팔아라. 그리고 구청에서도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렇게 분양가를 높이면 지금 뭐 집값 오른다고 난리인데 조금 시세보다 조금 싸게 해야지 그거 어떡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4,300만 원짜리를 3,859만 원에 파는 걸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도 이렇게 17% 정도 여유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조합원의 입장에서 외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의 입장에서 일단 4,300만 원짜리를 3천만 원에 갖고 온다. 그러면 30평이라고 뭐 이렇게 대충 따져보면은 3, 42 그리고 3, 3구, 3, 42 13억 아닙니까 이게. 30평 아파트가 시가가 13억인데 이거를 3, 3구 9억에 갖고 오는 겁니다. 13억을.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4억이 남는다. 그러고 여기서 17%가 또 남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래서 저희가 매칭 비례율 이렇게 싸게 갖고 갈 때 매치가 되는 매칭 비례율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으니까 이게 단순히 17%밖에 안 남으면 뭐 크게 남는 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평당 4,300만 원짜리겠다. 우리 동네 신축 아파트를 딱 만들면 그게 4천만 원, 4,300만 원이 될까? 한 3,800밖에 안 되면 어떻게 이거? 그럼 우리가 계산한 게 틀려지고 이건 남는 거 별로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실까봐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쭉 조사했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여기 보시면 우리 동네가 바로 여기입니다. 마곡이 전체가 마곡이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동쪽으로 조금 가면 딱 붙어 있는 게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입니다. 그렇죠? 그건 뭐 다 아시죠, 여러분들. 딱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보이니까요. 그게 얼마냐면 지금 평당 4,600입니다, 여러분. 평당 4,600. 그럼 우리는 더 새 집인데 딱 붙어 있는데 이거보다 못 하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3번째 말씀을 드린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년 전에 첫 번째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회를 할 때 요 마곡 13단지역에 평당 3,900이었습니다. 3,900.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3,900으로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쭉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요 정도 늘 것 같습니다. 사업성이 참 괜찮은 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년이 지나고 작년 이맘때쯤 또 두 번째 말씀드릴 때 보니까 4,300만 원 올랐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이거 상당히 많이 남겠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웃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1년 전에 제가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참 행복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면서 1년 안에 또 1년 만에 4,600만 원 300만 원이 또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3번째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더 남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거고 그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서 지금 시가를 새 아파트 시가를 4,300만 원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이걸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바로 옆에 붙은 게 4,600입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그거보다 더 싸진다고 생각해서 4,300으로 잡았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이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 마곡 13단지가 평형대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비싼 게 25평형입니다. 이거는 무려 5,200입니다. 지금 평당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아까 그 설계 상무님이 쭉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금 확정되는 게 아니고 대략 지금 이제 그 조합 설립을 위한 그 안을 말씀드린 거고 나중에 건축 심의 전까지 또 이런 거를 다 조사해서 우리가 25평형대, 30평형대, 뭐 20평대 이것 중에 어느 거를 주로 더 많이 짓고 어느 거를 덜 질 거냐 이런 거를 따질 때 여러분들의 희망사항 이런 것도 설문조사를 하고 이런 주변에 우리 동네 근처에 평형대별로 어떤 평형대가 주로 더 비싸게 팔릴 수가 있는가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25평형짜리를 더 좀 비중 있게 만든다 그러면 이게 4,600이 아니라 5,000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동네 앞으로 미래의 아파트 단지의 값은 5천만 원을 훨씬 더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뭐 과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너무 보수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도 이건 너무 이게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다 하지만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5천만 원, 개인적으로는 5천만 원 넘을 것 같은데 4,3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계산을 해도 이렇게 남는다. 두 단계로 남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포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무슨 업체 대표라고 그래서 무슨 과장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요것뿐만 우리하고 붙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여기 4,700, 3,900에서 4,200, 4,900. 저희가 세 번째 이런 설명을 했기 때문에 2년 전에 데이터가 다 있고 1년 전에 데이터 다 있고 그래서 요거를 딱 여기다 표시한 것 뿐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대략 감이 있으실 겁니다.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한 5천 거의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뭐 저 사람이 지금 4,300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남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개인 한 분 한 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몇백 명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3억 원 빌라, 조그만 빌라 가지신 분 한 3억 원에서 왔다 갔다 하던데요. 보니까 5억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조금 큰 중대형 빌라를 가지신 분, 또 뭐 왜 자꾸 제가 거꾸로 한 11억 원 정도 단독주택을 가지신 분, 13억 원 정도 단독주택을 가지신 분, 또 한 16억 원, 또 23억 원, 뭐 이런 고액 소유주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타입으로 아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3억 원 정도 조그만 빌라를 갖고 계신 분이 22평을 신청을 한다. 그럼 22평이 아까 4,300만 원 시가라고 그랬으니까 시가는 4,000 곱하기 4, 4인은 88 해서 한 9억이 조금 넘습니다. 9억 4천. 이게 시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가의 한 72%, 70%로 싸게 갖고 올 수 있으니까 9763, 6억 6천으로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억 4천짜리를 6억 6천에 갖고 올 수 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이익이 나는 것이 내가 지금 집어넣은 것은 3억짜리 빌라지만 17%가 이익이 붙어서 이게 내 권리가액이 3억 5천으로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억 4천짜리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이거를 6억 6천에 살 수 있는데 비록 내가 집어넣은 건 3억이지만 3억 5천으로 그게 올랐으니까 6억 6천 내야 될 돈에서 내 권리가액 3억 5천을 빼면 3억 천, 3억만 이 추가 분담금을 내면은 9억 4천짜리 아파트를 갖고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은 얼마냐? 3억 3천이 남는 거죠. 3억 3천. 그러니까 조합원 할인 분양이 조합원의 그 혜택에 의해서 일단 2억 8천이 남는 겁니다. 9억 4천을 6억 6천에 갖고 오는 거니까 2억 8천이 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을 해서 나중에 정산 분양 받을 금액이 3억 원짜리가 17%가 올라서 3억 5천이니까 5억 천이 더 남는 거죠. 그래서 일단 조합원의 특권으로서 가져올 만큼 그냥 초기에 이익을 갖고 온 게 2억 8천,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까 또 남는 게 5천. 그래서 결국은 3억 3천이 남는다. 남는 게 내 본전보다도 더 남는다. 즉 이익률이 111%다. 그럼 내 재산은 211%가 된다. 그래서 내 재산이 3억짜리 재산이 6억 3천으로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거보다 더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최소한으로 계산한 게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5억 원 정도 조금 그 중형 빌라, 조금 큰 빌라를 갖고 계신 분은 25평을 신청을 했다. 그럼 이게 10억 7천입니다. 그리고 그걸 7억 6천에 갖고 올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벌써 3억을 이익을 보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5억인데 내가 집어넣은 게 5억인데 이게 17%가 올라가니까 5.85에서 8,500 늘어나서 3억 9,300이 이익이 난다. 즉 4억이 이익이 난다. 그러니까 재산 증가는 내 5억이 8억 9천 9억으로 재산이 증가가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1억 정도 되는 분은 마찬가지로 이분은 가액이 크니까 아주 그 3평 그 방 3개 중에서 가장 큰 쾌적한 34평을 신청을 하면 이게 무려 시가는 한 15억입니다. 14.5억. 근데 그거를 15억 5천에 갖고 올 수 있어서 거기서 4억이 먼저 남고,
그다음에 17%또 이익이 나니까 거기서 11억 내가 넣은 것이 13억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한 2억 정도 또 남고 그러면 결국 5억 9천 6억이 남는다. 그래서 내 재산은 11억에서 17억으로 16억 9천으로 된다. 이런 계산이 되고요. 이분은 14억 5천짜리 아파트를 갖고 오는데 10억 5천이면으로 싸게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조합원의 특권에 의해서. 근데 내 집어넣은 돈이 11억이 12억 9천으로 증가하니까 권리가액이 오히려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15억 5천만 내면 이게 34평 갖고 오는데 돈이 남는 게 2억 3천이 남으니까 는 34평 아파트 갖고 오고 14억 5천짜리 그리고 돈을 현금을 조합으로부터 2억 4천을 받게 된다.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이런 계산이 되고 마찬가지로 13억 원이면 마찬가지 뭐 33평 신청하면은 이렇게 해서 돈을 4억 7천을 받는다. 그래서 이 경우는 11억이 재산이 17억으로 되고 이 경우에는 13억이 19억 거의 20억으로 된다. 이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고액 소유주죠. 16억. 이분은 모아타운의 특별한 그 혜택에 의해서 2개 이상 어떤 분은 3개까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액 소유자는. 그래서 이것이 모아타운의 특장점이다. 일반 재개발을 하면 보통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100억짜리 소유자도 분양권 하나밖에 안 줍니다. 아파트 분양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잘해야 1+1이라고 그래서 쬐끄만 60배짜리 쬐끄만 아파트 하나 더 주는데 그것도 몇 년 있다 팔아야지 전대를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만 주는 게 원칙이고 1+1 쬐끄만 거 하나 당장은 못 파는 그거 하나 더 주는 게 원칙인데 이 모아타운은 다른 법에 의해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의해서 이게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법이기 때문에 뭐 전혀 다르지 않고 비슷하긴 합니다만 내용은 그러나 여기서는 고액 소유자들의 그 여러 가지 그 불만이나 이런 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고액 소유자는 2개, 3개 줄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근데 막무가내로 주는 거는 아니고 그 신축 아파트 단지 중에서 제일 작은 평형대 아파트의 조합원 가격에 자기의 재산이 몇 배냐. 예를 들어서 제일 조그만 아파트가 뭐 17평형이든 20평이든 이게 조합원 가격이 한 7억이다. 7억인데 내가 15억이다. 그럼 나누면은 2배가 넘지 않습니까? 7, 24. 7억인데 15억이니까. 그럼 1억이 남는 거죠. 2배에다가. 그럼 2개를 줄 수 있는 거고. 이 양반이 25억이다 무료가액이. 그러면 7억짜리가 제일 조그만데 7, 3, 21 3개를 갖고도 또 몇 억이 남으니까 3개까지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모아타운의 장점이고 그건 왜 그렇게 만들었냐 하면은 보통 재개발을 하면은 빌라 소유자분들은 그래도 많이 동의를 하시는데 이 큰 소유자분들이 통건물 소유자, 상가 소유자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하시다 보니까 정부에서 야 이거 재건축은 그래도 제대로 되는데 재개발은 주로 이 큰 분들이 반대를 해서 많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큰 분들을 위한 특별한 규정을 유리한 규정을 2-3개 집어넣어야 되겠다 해서 집어넣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몇 개 주겠다. 몇 개씩이라도 완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23억 원이다. 2개를 34평짜리 17평짜리 2개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도 돈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 여기를 보십시오. 23억 원 이분은 33평형을 2개를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34평형이 하나가 14억 5천이니까 2개를 신청하면 무려 30억이죠 시가가. 근데 30억을 3, 7이 21억에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려. 그래서 거기서 8억 뭐 9억 이게 남고 또 남고 이렇게 해서 23억이 35억이 된다. 이런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만 이제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고액 소유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4평짜리 2개 신청을 해서 그냥 이렇게 갖고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상가를 지금 23억짜리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도 좋은데 상가가 없어지니까 내가 허전하다.
아, 내가 그동안 상가에서 임대료 받아서 잘 이게 내가 나이도 좀 들고 그래서 너 왜 잘 살고 있었는데 임대료 받아서 이게 상가가 없어지니까 아파트도 좋지만 이거 허전하다. 이거 어떡하냐? 그럼 상가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34평 두 개를 받을 게 아니라 34평 하나 하고 한 20억 정도짜리나 한 18억 정도 되는 어떤 상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34평 시가 14.5 그리고 18억 시가 18억짜리니까 18억. 그러면 이게 32억 5천이 되고 이거를 똑같이 72% 받으면 23억에 갖고 올 수가 있다. 근데 내가 집어넣은 23억이 17% 늘어나서 27억이 됐다. 그럼 27억이 내 권리가액인데 23억만 내면 33억짜리를 이거저거 갖고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남는다. 내 권리가액이 27억이고 23억만 내면 되니까 3억 5천이 남는다. 이거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받고 18억짜리 상가 받고 그리고 3억 5천 현금을 받는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현금이 애들이 시집장가 가기 때문에 몇 년 한 2, 3년 후 뭐 몇 년 후에 돈이 한 6억은 필요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6억 현금 받게끔 34평 아파트에다가 상가는 한 15억 정도만 갖고 가시죠. 그럼 이게 6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거를 맞춤형 재개발이 가능하다. 모아타운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액 소유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빨리 설문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다. 근데 단 하나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빨리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설계가 굳어지기 전에. 지금 설계가 대략 나라에 의해서 정해지고 아까 상무님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건축 심의 받을 때 이거저거 좀 고칠 수가 있는데 큰 틀은 못 고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액 소유자일수록 빨리 동의서 내시면서 저희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셔서 내가 사실 이만저만해서 현금 매도가 필요하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상담을 받으셔서 이런 거를 계산을 해서 소유주님 그러시면 요거 상가는 몇 억 정도 받고 아파트는 34평짜리나 한 40평짜리나 뭐 그건 뭐 나중 얘기지만 하여튼 그거 받고 현금이 그러면 한 7억 나오겠습니다. 이런 거를 빨리 상담을 하셔야 거기에 맞게 그런 고액 소유주 몇 분들의 원하는 거를 취합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7분이 상가를 몇 평 원하시니까 그걸 다 합치면 상가를 350평 줘야 되겠네. 뭐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 빨리 고액 소유자일수록 오히려 빨리 동의서를 내시고 상담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서울시 전체의 주택 유형별로 즉 단독 아파트 연립별로 지난 11년 동안 가격이 어떻게 변해 왔느냐를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수치를 저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11년 전에 2013년도입니다. 서울 시내 전체 단독주택을 다 수십만 채를 다 평균해 보니까 가액이 7억이었습니다. 6억 8천. 근데 그게 11년 동안 쭉 올라서 11억이 됐습니다. 즉 단독은 1.7배 올랐습니다. 그동안. 7억에서 11억. 근데 아파트는 그 당시에 서울 전체 그 수백만 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를 다 평균을 해보니까 4억 8천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똑같이 11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그동안 2.3배가 됐다. 그럼 빌라는 어떻게 됐느냐? 옛날에 그 11년 전에 빌라는 2억 2천이었습니다. 예? 아파트하고 뭐 2배 정도 요 4억 8천, 2억밖에 차이가 안 났었는데 지금은 3억 4천입니다. 아파트하고 지금은 8억 차이가 납니다. 요 2억 차이가 나는 게. 그래서 연립은 1.5배 오르고 그동안 그리고 연립 빌라죠. 연립 빌라는 1.5배가 오르고 아파트는 2.3배가 오르고 근데 이게 더 올랐을 겁니다. 지금 2024년이니까 이게 한때 단독을 확 무찌르고 가다가 21년서부터 갑자기 아파트가 그냥 막 쇠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거지만 이게 치고 올라가서 지금 막 올라서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파트는 2.3배가 올랐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빨리 단독이시든 특히 빌라의 경우에 빨리 갈아타셔야 된다. 아파트로.
이거를 통계 수치로도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동의서를 내주셔야 집값이 오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뭐 외부 소유자도 계시고 그러면 외부 소유자들은 많이 또 그러시던데 내부 소유자들도 일부는 한 1년 있다 내가 좀 팔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럼 뭐 개인 사정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빨리 동의서 내서 조합을 설립해야 여기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 보통 아시다시피 조합이 설립됐다. 그러면 조금 움직이고 그때서부터 움직입니다. 그래서 건축심이 떨어졌다. 그러면 싹 오르고 사업인가 받았다. 그럼 완전히 100% 가는 거기 때문에 확 오르고 관리처분 끝났다. 그럼 오르고 이렇게 단계별로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부터 일단 뭐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일단 동의서 내서 조합부터 만들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소액 소유자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원룸이나 빌라 같은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든지 빨리 아파트로 갈아타야 된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분담금을 많이 따지시는데 분담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익이 얼마나 남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익이. 예? 그래서 내가 돈이 없는데 분담금 2억? 어떻게 내?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서 잠깐 돌아가서 정말 조그만 빌라 갖고 3억 빌라의 경우에 자 아니 이게 3억이 내가 6억 3천으로 재산이 2배가 더 오른다. 좋은데 근데 이게 분담금을 3억을 내가 어떻게 내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죠. 물론 당연한 걱정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들어오는 아파트가 여러분들이 갖고 오는 아파트가 뭐 4억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9억 4천짜리 아파트를 갖고 오려다 보니까 이게 추가 분담금이 3억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출 받아서 한 4억 대출 받으면 이거 뭐 9억이니까 요새 6억까지 대출을 해주고 이재명 정부가 뭐 이렇게 규제를 했대지만 6억까지 해주고 그냥 반만 대출을 받아도 한 5억 정도 받을 수 있고 그럼 그런 5억 받을 필요도 없고 4억 대출 받으면은 그 중에 3억 천은 추가 분담금 내고 9천이 현금이 그냥 우리 집 안에 남고 9천 갖고 한 2, 3년은 그거 갖고 이자 다 낼 수 있습니다. 2, 3년.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가 입주할 때가 한 7, 8년인데 후인데 그로부터 한 3년 꼭 한 9천만 원으로 이자 더 낼 수 있습니다. 몇 년을. 그러면 10년 후에 이 아파트 값이 14억 5천이겠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 저희가 이제 그 반포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재건축 단지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원밸리 아닙니까? 원밸리를 저희가 했어요. 그런데 7, 8년 전에 그거 할 때 주민분들이 어떻게 계산하셨냐면은 여기가 재건축 않고 재건축이니까 재건축하면은 평당 7천이 된대. 그러면 우리가 7천이 되는데 조합원이니까 뭐 7천을 5천으로 갖고 올 수 있대. 그럼 뭐 엄청 이익이네. 그래서 이거 엄청 이익이네 그랬는데 2, 3년 지나니까 7천이 아니라 1억이 된대 평당. 이렇게도 그래? 이건 뭐 그야말로 횡재네 이랬는데 얼마 전에 입주를 하고 2달 지나니까 평당 2억이 됐습니다. 지금 2억 아닙니까? 무지막지하죠. 그래서 그 분들은 몇 년 전에 6천, 7천이 된대 재건축하면 근데 그걸 4천에 갖고 올 수 있대.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시작했는데 웬걸 조금 있으니까 1억이 된대. 이건 뭐 엄청나네 그랬는데 2억이 된 겁니다. 4천에 분양받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여긴 반포가 아니니까 안 될지는 몰라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가 3억이지만 비록 3억이어서 지금 3억 넣고 9억 4천짜리 갖고 올래니까 무리가 돼서 이게 3억 분담금을 내려니까 참 뻐적지근한데 그래도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쭉 붓다 보면은 이게 얼마가 되겠느냐. 제가 말씀드리기엔 요 9억 4천이라는 게 시가가 4,200만 원, 4,30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5천만 원이라도 이게 얼마입니까? 5, 20, 10억, 11억이 넘고요. 그렇게 11억이 당장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분양받을 때는 이게 한 15억 정도 될 거다. 그러니까 3억 빌라 놓고 이게 9억짜리 갖고 와서 좀 무리를 해서 이렇게 이자 내다 보면 몇 년 지나면 이게 한 14억, 15억은 간다. 더 갈지도 모른다. 물론 뭐 나라가 다시 IMF가 또 터져서 제2 IMF부터 가서 나라가 망하면 뭐 그거야 안 되겠죠.
그러나 웬만큼 가면은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그렇게 넓게 보셔야 재산이 증식이 되지. 그걸 너무 죄송합니다만 좀 소심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하여튼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장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눈높이가 좀 틀리세요. 모아타운으로 처음 들으신 분도 있고 사무실 오셔가지고 진행 사항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아시는데 개인적인 질문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사업의 경과라든지 또 중요한 감독사님 오셨죠. 집값이라든지 설계 관련된 것들은 좀 이따 이분들한테 가서 여쭤보시면 되고요. 이 사업은 속도전입니다. 주민 주도 사업이에요. 빌라 가시는 분, 단독 가시는 분, 상가 가시는 분, 여기 전체 780명, 750명이거든요. 1, 2, 3, 4, 5. 제일 많은 분이 고객가격 50억 있습니다. 이 구역은 아니세요. 다른 구역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여기 다세대 가져가서 권리가액이 뭐 3억 대죠. 편차가 크죠. 자, 어떤 분은 저기 되고 어떤 분은 그거 아니에요. 다 같이 가는 사업이에요. 다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게 빨리 조합 설립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나는 아까 얘기하신 것도 아파트 가셔야 되고 가로분 상가 되게 좋죠. 여기에 나는 상가를 원하는 그 의견을 받으려면 조합원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니까 50명 좀 안 되거든요. 여기 다 내면 40명이잖아요. 여기가 167명이에요. 80% 잡을게요. 그러면 한 120장 걷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한 80장 남았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40명이 한 명만 더 와서 80명 하면 다음 달에 창립총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냐? 공사비 매년 올라요. 빨리 시공사 들어와서 하면 공사비 내려가면 그거 다 누구 거냐? 여기 계신 분들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지금부터 자유롭게 상담 받으시고요. 돈이 더 진거 안 되신 분들은 뒤에 도와드리게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